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원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신지연. 네, 서울 안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오상우입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죠. 네. 네, 순식간에 눈이 와서. 갑자기 막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네. 다들 출근 대란에 저도 예. 집에 출근하다가 내리막길에서 넘어졌거든요. 목이 잘 안 돌아가요. 저 날씨 추워지면서 한 네. 2주 전만 해도 너무 오, 더웠는데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감기 조심하시고 낙상사고. 낙상사고 네. 눈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며칠 전에도 병원에 넘어지셔가지고 네. 다리 몇 아이고, 비비고 다리랑 골절. 손목 네, 골절되시는 손목 분들 골절이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겨울철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예. 오늘은 그럼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물건이죠. 네. 필수품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장면, 한 번쯤은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바로 2007년도에 첫 본격적인 스마트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이폰을 출시했던 바로 이제 그 모습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네. 그때 저 프레젠테이션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실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 이전부터 1990년도에서부터 있었다고 해요. 1993년도에 이제 IBM에서 사이먼이라고 하는 첫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었다고 하고요.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사용이 시작되기 시작한 첫 스마트폰은 바로 2007년도에 출시된 아이폰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2009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옴니아가 출시가 되고 아이폰이 도입이 되면서 국내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이제 바야흐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씩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럼 얼마나 사용 시간이 될까요? 미국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4.3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하고요. 일본은 가장 적더라고요. 조사한 나라 중에서 한 1.4시간 정도. 그 이유는 따로 나와 있진 않았지만 대한민국도 한 4시간 정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 4시간에서 그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 예전에 없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기겠죠.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질환들은 목, 어깨 통증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원인이 하나가 스마트폰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닥터 딘 피시만이라는 박사가 텍스트 넥 신드롬, 원래 문자가 먼저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나 다른 전자기기를 장시간 사용할 때 머리와 목,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이제 가해지면서 발생하는 과사용 증후군을 지적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사람들이 휴대용 기기를 사용할 때 이제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네네. 아래를 보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네. 이로 인해서 척추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두통도 생기고 목도 생기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심한 경우에는 네. 호흡 문제까지 아이고. 유발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쵸. 등 부위가 아프면 네. 훔칠 때 좀 불편하니까. 보통 목을 반듯하게 이렇게 세우고 있는 자세, 네. 0도에서 이제 경추에 걸리는 하중이 5kg 정도라고 하면 네네. 이 30도 정도 기울었을 때는 3배가 넘는 18kg, 60도까지 구부리게 되면 5배가 넘는 네. 27kg의 하중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경추의 여러 부위에 모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어디에 손상이 생기냐? 이 손상이 생길 수 있는 부위는 다양한데요. 우선 이 경추뼈 사이에 위치한 디스크 자체의 손상이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디스크 손상이 심해지면 이 뒤쪽에 있는 척수를 압박하여서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경추 앞에는 뼈하고 뼈 사이에 디스크가 네. 있으면 뒤에는 이제 뼈끼리 닿아 있는 후관절 부위가 있는데 그 후관절 부위에 관절통이 생길 수 있고 이 관절통이 생기면 이제 목뿐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어깨 아래쪽까지 승모근 등 부위까지 연관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뒷목부터 등 부위를 담당하는 이 승모근을 비롯한 여러 근육에 근육통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크리스탈님은 스마트폰은 많이 안 쓰시는데 노트북을 많이 쓰신다고 하네요. 이 아, 아무래도 노트북도- 노트북도 이게 밑에 저는 그래서 환자분한테 항상 노트북 받침대 꼭 쓰시라고 그쵸, 말씀을 그쵸. 드리거든요. 앞으로 구부러지는 동작. 네. 그림에서 보시면 저렇게 노트북을 쓸 때도 저희가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동작이 네네. 되죠. 예, 저렇게. 컴퓨터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모니터도 좀 위로 올려놓고 쓰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조사한 연구 중 하나를 보면 이 신체 부위별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통증의 8.2%에서 많게는 90%까지 거의 스마트폰이 대부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네. 합니다. 한 예로 캐나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 중 84%가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아픈 곳이 목이라고 하네요. 이 연구는 86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 대부분 25세 이하였는데요. 연구 결과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요소, 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몇 가지 확인했는데요. 뭐 이거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연히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길수록 통증이 더 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네요. 네. 네. 다만 이 몇 시간이 통증을 악화시키는 딱 그 컷오프 시간인지는 따로 확인은 안 됐다고 하네요. 많이 쓰면 쓸수록 또 네.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여성에서 남성보다 조금 더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이거는 사용 시간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통증의 유병 기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아플 네네네. 거냐는 남성이 좀 더 오래 가는데 왜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연구 결과였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전에 목이나 어깨가 아팠던 사람들, 원래 안 좋았던 원래 안 사람들. 좋았던 사람들이 더 심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네.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제 오른손으로 입력을 하는 사람들보다 오, 왼손으로 네네. 하는 사람들이 이제 통증이 더 심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도 쓸 때 그냥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 쓰는데 이게 왼손으로 타이핑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계시는 왼손잡이라서 왼손 아, 그런가? 그럼, 네. 네네.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할 때 이제 오른손을 쓰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다 보니 핸드폰을 하는 시간도 오른손을 쓰는 사람은 이제 휴식 시간이 거의 없고 왼손으로 타이핑을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좀 왼손을 덜 쓰니까 이게 왼손을 덜 쓰는 사람이 왼손을 많이 쓰면서 네네. 오른손 사용하는 사람이 더 이제 네네. 아픈 거죠. 그래서 뭔가 오른손잡이도 핸드폰에 뭔가 입력할 때 이제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들이 네네네. 오른손으로 쓸 때 더 많이 생기니까 왼손으로 이렇게 쓰거나 할 때만이라도 네. 왼손으로 해보면 네. 좀 그리고 더.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보다 네네네. 두 손, 양손으로 하는 사람들이 좀 네네. 더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갤럭시 폴드 이게 더 좋을까요? 아예 커다란 거. 약간 무게하고도 상관이 사실 있을 것 그러게요. 같은데 이 논문에서는 무게에 무게에 대해서는 대한 건 얘기는 아니어서 없었어요. 요즘 네네. 핸드폰이 무거운 핸드폰들이 많잖아요. 그쵸. 가벼운 것보다는. 네. 그러면 이런 텍스트넥 신드롬의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뭐 다 그냥 네. 근본적인 얘기들입니다. 네. 우선은 기본적인 자기 관리.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목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눈높이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네네.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좀 예. 힘들기는 해요. 그리고 평소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성을 높여주고 목 상부 근육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들이 좋습니다. 뭐 슈러그라든지 뭐 네네네네. 그런 등 운동, 목 운동 이런 것들이 좋고요. 마사지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 당연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적절히 조절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요즘엔 그 핸드폰에 스크린 타임 뜨잖아요. 맞아요. 네. 저번에 어느 날 14시간이 떠가지고 유튜브를 너무 많이 몰라. 봐요. 유튜브. 유튜브와 웹툰과 이런 것들 유튜브가 정말 대단한 게 이게 하나 보다 보면 끝없이 옆에 보게 돼요. 연관 검색어를 정말 네. 잘 띄워주는 것 같아요. 네. 저에 대해 저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게요. 너무 재밌는 걸 많이 띄워주니까 아니 가끔 내가 뭘 생각했는데 그게 막 나올 때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게 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AI가 보통 띄워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특히 그리고 잠잘 때 가장 네. 어렵겠지만 잠잘 때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네. 적절히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여기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로콜라 대신 17차님께서 네. 누워서 베개를 베고 사용하는 것도 안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안 그쵸. 좋습니다. 이거는 목에도 안 좋고 요즘 뭐 블루라이트 얘기 많잖아요. 네, 핸드폰. 맞아요. 불 끄고 하면 눈에도 안 좋을 것 네. 같아요. 이게 누워 있다는 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뜻인데 핸드폰을 어쨌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근육에 긴장이 되고 자세에 이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 누워서 할 때는 저 사진처럼 약간 옆으로 누워서 네네, 맞아요. 하게 되잖아요. 네. 사실 그냥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쵸. 팔이 아프잖아요. 자연스러운 이러면. 동작이 또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하면 아무래도 어깨도 라운드 숄더 되면서 이게 네. 좀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럴 것 원장님 같네요. 말씀대로 이제 가장 어렵겠지만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네, 적절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저도 같아요. 스마트폰 중독인지라. 네, 그리고 흰둥이 아프들님이 머리를 손으로 잡고 옆으로 눌러주는 스트레칭이 목에 더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가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예, 목이 원래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네네. 뭐 구조적인 변화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그걸 해서 더 이런 그쵸. 옆으로 누르면 저희가 목 디스크 테스트 할 때 네네네네. 하잖아요. 네, 맞아요. 잭슨 스펄링 테스트라고. 그러면서 이게 더 신경공, 그러니까 네. 추간공이 더 작아지면서 신경 압박이 돼서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통은 뭐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스트레칭을 좀 가볍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디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자세에 따라서는 그 증상이나 병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하시긴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보통 뭐 20대까지는 뭐 그렇게 대충 그쵸. 뭘 해도 괜찮은 네네.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보통 이 슈러그라고 이렇게 네. 승모근 올렸다가 이렇게 쭉 내리는 것들을 많이 추천드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스트레칭 자체는 좋은데 이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자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지현님, 스트레칭은 주기와 시간은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하루 3번 5분씩 하면 충분할까요? 보통 그 정도면은 괜찮죠, 저희가. 네.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이게 시간도 뭐 보통 그 한 번에 뭐 한 세트씩 여러 번을 반복해서 그걸 하루에 여러 세트를 반복해라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보통 아킬레스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설명드릴 때 식사하기 전이나 식사하기 후에 딱 그냥 정해놓고 하루 3번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루 3번 5분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직장인 분들 네. 사무직이어서 컴퓨터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네네. 그냥 1시간에 한 번씩 아. 일어나라고 말하거든요. 그쵸, 그쵸. 이거는 네. 뭐 목뿐만이 아니라 허리 네. 통증에도 해당되는 얘기라 여기 네.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들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뭐 한번 해주잖아요. 그래요? 여기 애플워치는 그렇던데요? 1시간에 한 네. 번씩 일어날 시간입니다 해줘요. 좋네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약간 스트레칭을 좀 해주고 하긴 다시 일을 하면 저희가 좀 학생 낫죠. 때도 보통 뭐 50분 수업하면 10분 쉬니까 10분 쉬니까요. 1시간에 한 번씩은 그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래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에 방문하셔서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쵸. 보통 처음에는 비세율성 진통소염제나 근육이완제 등을 사용한 약물 치료 플러스 기본 물리 치료 등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도수 치료나 운동 치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목에 이제 정렬을 이렇게 딱 바로 잡아주고 가동성을 개선시키고 연부 조직 마사지 등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운동 치료를 통해서 이제 자세 교정하고 뭐 이제 혼자서 운동하기 힘들고 방법 잘 모르니까 이런 네네. 운동 치료들을 하시면 이런 근육 강화 운동 등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테이핑 같은 걸 하시는 것도 좀 좋을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충격파 치료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충격파는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힘줄이나 인대 그리고 근육 실질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특히 급성 손상 시에도 조기에 적용하면 근육 조직의 미세 순환이 증가해서 이런 반응 조직의 생성이 줄고 정상적인 근육 세포가 재생될 수 있다는 몇몇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네네네. 계속 지속된다. 이러면 좀 더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경추 부위 디스크나 후관절을 타겟으로 한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도 해볼 수 있고 죄송해요. 근육통과 관련된 근근막 통증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런 TPI, 네네네. 통증 유발점 주사 같은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쵸. 네, 그래서 어떤 치료를 네네네. 하시던 우선 앞에서 설명드린 자기 관리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고 계속해도 그쵸. 또 많이 쓰고 뭐 잘못된 자세로 쓰고 그렇게 네네. 하면 이 밑바닥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이 제일 네네. 1순위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쵸. 그럼 다음으로 또 네네. 우선은 소망님 선생님들 네. 말씀처럼 유튜브든 뭐든 관련된 정보를 계속 보다 보니 저도 스마트폰을 장시간 하다 보니 눈이 아프면서 목과 어깨 통증, 두통이 생기네요. 잠잘 때는 아예 보지 않고 누워서도 보지는 않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서서 보거나 앉아서만 보는데 앉아서만 보는데도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 보는 게 제일 그쵸. 좋죠. 아까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결국 이제 이 제일 중요한 팩터가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용 시간을 줄여보신 것 밖에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을 거고, 물론 이제 저 소개해 주신 대로 네. 왼손을 써보신다든지 타이핑을 할 아니면 때 양손으로 이렇게 양손으로 이제 하신다든지 뭐 그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거치대 요즘은 또 거치대도 맞아요. 많으니까 네. 그런 좀 거치대를 좀 높은 거를 쓰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근데 일단 스마트폰이나 이런 뭐 태블릿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이상은
통증이 쉽게 해소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이런 가벼운 물병이라고 해도 이거를 이제 한 15분 정도 들고 있으면 힘들진 않지만 이걸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씩 계속 제가 이걸 들고 있는다고 하면 뭐 팔이나 이런 데가 안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핸드폰을 볼 때 이제 이런 가벼운 힘이 들어가는 동작이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뒤편에 있는 승모근 쪽이나 기타 목 근육에는 다 계속 긴장 상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5분, 10분이 아니라 뭐 하루에 아까 평균 사용 시간이 4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4시간 이상씩 예, 그 50% 이상의 환자분들이 4시간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4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을 하면서 쓰게 되면 이 근육은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아플 수가 없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용 시간을 줄이시는 게 일단은 가장 좋고 뭐 기회가 되시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물리치료를 받으신다든지 그런 뭐 주치의 선생님 상담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운동하고 것도 유산소 운동하고 뭐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좋고요. 네.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뭐 선생님이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왼손을 써본다든지 양손을 같이 쓴다든지 뭐 그런 게 조금 나으실 수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연구를 한번 볼까요? 예. 사실 저희하고 아주 관련이 있는 주제는 네, 아니긴 한데 좀 네. 저희 항상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네, 거죠. 맞아요. 이게 2023년도에 스마트폰에 관한 한 연구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엄밀하게는 통증의학과랑은 또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그래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스마트폰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서 꼭 한 번쯤 보시면 좋을 만한 연구 내용일 것 같아서 추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처럼 이제 막 아기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거나 들어가게 되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다 한 번씩 하는 고민이에요. 이제 바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언제쯤 사줘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반 친구들도 뭐 한두 명씩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너도 나도 뭐 나는 언제 사줘요? 저는 언제 사줘요? 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게 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친구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안 사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일찍 사주면 안 될 것 같고 다들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글로벌 마인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41개국에서 뭐 18세에서 24세 사이에 28,000명에 달하는 인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증상이라든지 정신 부분에 대한 이런 47가지 요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를 결합해서 정신건강 지수라는 것을 산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는 세계 전반에 걸쳐서 젊은 세대들이 전반적으로 다 정신건강이 체계적으로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에서 다 일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한두 나라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륙에 걸쳐서 65개국 이상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요. 특히 이게 이제 뭐 코비드-19,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되게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뭐 영어권 국가에서는 2010년도 이후에 젊은 연령층의 심리적인 고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다는데 이게 특이하게 의외로 미국의 또 고령 세대한테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일까 이제 보다 보니 이 시기에 마침 스마트폰이 출현하면서 이제 인터넷, 소셜 미디어의 증가가 뭐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하는데요. 둘 사이에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까요? 이제 이 연구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처음 딱 소유하게 된 그 연령, 그러니까 언제 처음으로 접하고 내가 갖게 되었는지,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언제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연령대에 따라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우선 이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처음 소유하게 된 연령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지속적으로 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냥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좋아지고요. 특히 이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졌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6가지 정신건강 항목을 평가를 했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스마트폰을 늦게 가지게 된 아이들일수록 더 이런 정신건강 스코어들이 향상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사회적 자아라고 부르는 항목이 있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타인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항목인데요. 이 부분은 아주 그냥 극적으로 늦게 가질수록 향상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정신건강 문제들, 예, 뭐 우울감, 뭐 자살 충동, 타인에 대한 공격성, 뭐 이런 환각이나 이런 문제들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첫 스마트폰을 소유하는 그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제 가파르고 유의하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에 의한 뭐 건강 질병이 생기는 그 확률이 매우 줄어들었다고 돼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 항목인데요. 18세에서 24세 사이에 있는 그 청소년들, 이 어렸을 때 트라우마나 안 좋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유의하게 유지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게 좀 이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게 평범하게 자녀들을 이제 다 아껴주고 키우고 나는 잘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진짜 말 그대로 평범한 가정에서도 이 연구 결과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는 보통 애들한테 스마트폰 일찍 그냥 사주고 애들 잘 안 돌봐주는 그런 집에서 생기지 나는 뭐 잘 봐주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무서운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되게 놀라서 이거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왠지 생각을 스마트폰 했어요. 있으세요? 지금 첫째 사줬는데 초등학교는 같이 이제 뺏어야 되나요? 못 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둘째는 아직 없는데 좀 늦게 사주려고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결론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제 그림에 이 아래쪽에 있는 그 표 이제 5부터 18까지 쭉 숫자가 있죠. 이게 처음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된 나이고 그 세로축이 정신건강점수인데요. 스마트폰을 처음 소유한 나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정신건강 점수가 유의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스트레스 비율이 오른쪽에 있는 게 스트레스 비율인데요. 늦게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스트레스 지수는 확 내려가요. 특히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남자고, 남자. 네, 그쵸. 네. 아래쪽에 있는 게 여자인데 여자아이들은 그냥 가파르게 쭉 올라가더라고요. 이유는 이제 잘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선생님께서도 통증 자체도 이제 여성들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게 이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6가지 항목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정신건강 스코어가 확 올라가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저 6개의 그림이 다 뭐 어댑티빌리티, 드라이브 앤 모티베이션, 뭐 마인드 바디 커넥션, 뭐 인지와 관련된 커그니션, 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차, 소셜 셀프 뭐 이런 정신건강 항목들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저 아래쪽에 있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 저 소셜 셀프라고 하는 이제 이 항목은 이 항목은 이제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 이제 늦게 핸드폰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주 드라마틱하게 확 개선이 되고 있죠. 네, 저희도 첫째가 딸인데 지금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5가지 정신건강에 대한 항목인데요.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나 아니면 뭐 중독, 현실에서 동떨어지는 그런 느낌들, 환각 증상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자살 충동까지 5가지 이 모든 정신건강 문제 항목들에서 늦게 스마트폰을 소유한 아이들일수록 이런 문제가 쭉쭉 감소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중에서도 특히 자살 충동 항목은 남성, 여성 모두에서 다 가장 가파르게 감소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아무리 잘 키워봤자 휴대폰 안 사주면 끝이야.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들이 단지 이제 어린 시절에 내가 뭐 트라우마를 입었었다거나,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뭐 교육이 안 됐었다,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 그냥 문제가 없이 그냥 잘 큰 아이들, 뭐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던 뿐만 아니라 모든 28세에서 24세에 걸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정신건강 점수는 높아지고 반대로 자살충동 같은 부정적인 부분은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까 하고 해봤더니 첫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이가 이제 젊어질수록 사회적 자아가 감소하고 사회에 적절하게 통합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봐요. 예를 들면 이제 소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현실 사회에서 이 사회적인 행동들은 되게 이제 미묘하고 아주 섬세하고 복잡하다고 하네요.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랑 대화하거나 교류를 할 때는 이제 얼굴 표정, 뭐 신체 언어, 목소리 톤, 뭐 터치나 이제 오감을 동원해서 그 뉘앙스나 분위기를 계속 읽고 해독하고 다른 사람의 이제 그 의도를 추론하고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상호관계가 딱 확립이 되고 신뢰가 구축이 되면서 이제 팀 스포츠처럼 마치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내 소속감을 가진다든지 어떤 삶의 역경이 다가왔을 때 완충 장치를 그런 제공하는 이제 타인과의 그런 관계들이 구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또 잘 구축이 되려면 반복적인 현실 현장 학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계속 더 그 가상 현실 속에서 계속 그걸 보내게 되겠죠. 하루에 뭐 아까 봐도 뭐 평균 4시간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들은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시기, 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고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시간들을 매년 뭐 적게는 1000시간에서 많으면 거의 2000시간을 이 스마트폰에 의한 가상세계가 대체를 해버리니까 요즘엔 정말 놀이터에 가도 애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게 아니고 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의 그쵸, 핸드폰을 예, 가지고 놀고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그 사회적, 애들은 또 뭐 배우는 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엄청나게 뭐 스펀지처럼 습득하는데 그 나이 때 사회적 자아가 감소가 되면서 이제 가족 관계나 우정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빈곤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국내 연구들을 보면 이제 다 비슷해요. 공통적으로는 인간관계의 폭이 제한이 되고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조장이 되거나 청소년은 뭐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거나 특히 뭐 안정성과 자율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가 하나 하나는 있어요? 있더라고요. 하나 예, 있어요? 이제 SNS 기능을 통해서 이제 평소에 좀 하기 힘든 부모님과의 대화라든지 친구 아니면 이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에 이제 과도하게 나쁜 영향만 주는 거는 아니라고 해요. 뭐 생각해보면 반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그러죠. 있는 것도 좀 예. 힘들긴 하겠죠. 뭐 그래도 어쨌거나 이 연구를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어쨌거나 이제 스마트폰 사줄 때는 굉장히 이제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스마트폰의 사용이나 과도한 사용 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실은 처음에는 저희가 통증의학과랑 관련된 이제 텍스넥 신드롬에 네. 대해서 준비를 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자녀 교육이랑 관련된 부분으로 뜬금없이 넘어간 부분이 있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꼭 통증의학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이라도 뭐 비운 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되지 있는 않을까. 연구 결과. 예. 근데 도움은 되는데 뭔가 적용하기가 너무 아, 어렵죠. 힘들어요. 네, 맞아요. 네. 그죠. 뭐 사실 다 아는 얘기죠. 뭐 안 주면 좋긴 맞습니다. 한데 뭐 그러네요. 다시 한번. 우선은 질문 아, 들어오고 네네. 우선 통증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웅현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두통이 심해서 마취통증학과에서 후두신경 차단술이랑 추관절 신경 차단술을 했는데요. 3차 신경 쪽도 신경 차단술을 할 할 수 수 있나요? 있죠. 할 수 있죠. 네. 3차 신경에 3차 신경 1번은 못 하고요. 3차 신경이 네네네. 원래 3개여서 그쵸. 3차 신경이잖아요. 1번, 네. 2번, 3번. 1번은 눈 쪽으로 가는 거고 2번은 이 상악과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 하악으로 가는 게 3번인데 네. 얼굴을 지배하는 게 3차 신경인데 2번, 3번은 가능한데 이제 지암이라고 하는 그쵸. 그 기계로 해서 좀 어렵죠, 사실. 그리고 솔직히 잘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저는 오시게 되면 이제 저희 말초지. 전공할 네. 때만 했지, 대학병원에 있을 때 했지, 지금은 대학병원으로 추천을 저도요. 드리거든요. 이게 3차 신경 같은 경우에 후두신경이나 추간관절은 이제 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굉장히 쉬운데 3차 신경은 차단술을 할 때 저희가 이 뇌신경이거든요. 3차 신경은 뇌신경으로 분류가 돼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넣거나 완전히 바깥쪽으로 네. 넣어야 되는데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요. 네. 처음에 저 그걸 봤을 때는 아니 저 바늘이 내 그쵸. 얼굴에 저만큼 들어간다고 맞습니다.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 저희가 이런 시술을 하면 백업이 시설이 잘 돼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뭔가 금방금방 부작용이 저희가 있든 뭐 하든 예. 바로 커버가 되는데 이제 개인 병원에 있을 때는 바로바로 그걸 하기가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보니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은 지금도 하지만 네. 조금 점점 약간 좀 안 하고 있는 추세기는 네. 해요. 별로 개인 병원 중에서도 좀 큰 네네. 병원들에서 좀 하는 곳들이 있긴 아니면 이제 할 3차 거예요. 신경 쪽으로 관련된 이제 대상포진을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하시긴 하는데, 솔직히 개인 병원에서는 요새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3차 신경이 빠져나와서 이제 말초 쪽으로 가서 네. 분지가 나는데, 이제 아까 위에. 원장님 말씀대로 네. 그런 거는 저희도 하기는 하죠. 뭐 안화상이나 안화하나 아니면 여기 멘탈러브라고 여기 네.
신경 뭐 이런 데들은 합니다. 근데 결국에 또 3차 신경 차단술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네. 신경 차단술만 해서는 효과가 오래 갈 수 있지 않으니까 네. 그 신경에 이제 뭐 고주파 시술을 하거나 이러기 위한 건데 네. 결국 그죠. 고주파 시설 자체는 대부분 또 대학병원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개인 병원에서 진단적인 주사를 하고 대학병원에 가서 그 본격적인 시술을 하실 거면 그냥 네. 차라리 그냥 대학병원에서 맞아요. 처음부터 진단적으로 네. 하고 치료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네. 아무래도 뭐 교감신경 차단술도 그렇고 3차 신경 차단술도 그렇고 거의 이제 보통 뭐 저희 사부님들한테 네. 의뢰해드리기는 하죠. 근데 정말 군발성 두통 왜 저희 네네네. 모두가 아는 저희 두의 선배라고 해야 되나 지인 중에 한 분이 네네네. 대학 교수였는데 군발성 두통이 아, 예. 되게 심해서 아이고 굉장히 아프죠. 본인이 이제 사부님에게 네네네. 가서 한 방에 확 좋아져가지고 그쵸. 네. 효과는 정말 드라마틱하다. 네, 맞아요. 군발성 두통에서는 이제 스페노팔라타인 블럭이라고 해서 거의 한 2번 신경 근처에 네네네. 그러니까 3차 신경의 이 두 번째 신경 근처에다 주사해 놓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네, 점점 줄어들죠. 네. 네. 선생님은 하세요? 저는 전 안 안 합니다. 합니다. 저도 안 저도 합니다. 그냥 이제는 뭐 네. 저희 전에는 대학병원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우선은 기계도 좋아야지 그 구멍이 아, 되게 맞아요. 조그마한 포라멘 오벌레라는 난원공이라고 하는 여기 음. 안쪽에 있는 정말 그러니까 스컬 머리뼈의 바닥에 네네네네. 있는 그 구멍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멍을 찾기도 어렵고 이게 시암이 좋았고 잘 음. 잡아줘야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막 그런 경련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혈관으로 들어가거나 뭐 해서 그렇고 다음 권희님 저는 폰을 하면 거의 하루에 잘 때는 놓고 자는데 단시간에 보거나 할 때 보는데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고는 해요. 폰을 절약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죠. 무슨 이건 질문을 잘 어렵죠. 네. 이해를 그러니까 폰을 좀 덜 쓸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을까요? 이게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리기엔 저도 네. 스마트폰 중독인지라 저희도 이게 어렵습니다. 이건 네. 근데 진짜 아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냥 또 유튜브나 뭐 이런 이렇게 그 애들 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네. 폰을 안 쓰려면 아예 공간적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눈에 네네.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아니고 아, 아예 그쵸. 다른 방. 그러니까 맞아요. 아예 공간적으로 분리를 하지 않고서는 이게 음. 사람이 되게 그런 충동에 되게 취약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아예 안 보이는 곳 그렇죠. 혹은 눈에 어디 보이면 박스에 일단- 넣어놓든지 진짜 아예 분리를 하지 않고서는 네. 계속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손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20년 전에 이제 네. 저희가 학생일 땐 스마트폰이 없이도 잘 잘- 살았거든요. 잘- 네. 그래요. 근데 지금은 기억이 없는 나잖아요. 걸 상상하기가 힘든데, 스마트폰 저희 대학 가고 나서 나왔으니까요. 그쵸. 네. 대학 참. 아니 아까 보니까 저도 아이폰을 맨 처음에 샀던 것 같은데 네. 그게 2009년이면 아, 그쵸. 대학도 졸업한 다음이죠. 아, 그쵸, 사실. 그쵸. 예. 저희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쵸. 그래도 일단은 이제 눈에 안 보이게 하시는 네. 게 선생님 말씀대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분리된 공간에 놓는다든지. 네. 그리고 소망님, 외동딸도 게임을 자주 하시는데, 게임 종류에 따라서 충동성이나 이런 것도 생기는지요? 딱히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애 아빠가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폰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게 좀 저희가 뭐 실은 저희, 네. 연구 결과를 찾아본 거나 네네.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네. 잘은 모르지만 요거는- 종류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처음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텍스트넥 신드롬은 이제 저희 과에 대한 내용인데 두 번째 말씀드린 이제 이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약간 정신건강의학과 쪽이나 아니면 네. 소아청소년과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쪽 선생님들께 오늘 한 분 모시고 나왔어야 되는데 한번 모시고 나왔어요. 예. 모시고 나와야겠어요. 네. 근데 좀 이게 아까도 그 연구 결과에서 보면 어쨌거나 그 늦게 접할수록 좋다고 하니까 예. 아니면은 최대한 뭐 스마트폰 기능을 뺀 그런 핸드폰을 네. 뭐 쥐어준다든지 그런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또 애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요. 네, 맞아요. 애 혼자 뭐 돌아다닐 그 학원도 가야 되고 막 이러면 연락이 안 되면 또 불안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크리스탈님, 성인 이후에 사용하면 괜찮겠죠. 뭐 어쨌거나 아까 연구 결과 자체에서는 어쨌거나 성인 늦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할수록
정신 건강에는 더 좋다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좀 더 늦게 사용하면 좀 더 좋겠죠. 그러나 네. 성인 이후에도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출근해서 모니터만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데 자세나 목 보고 나면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니터 우선 모니터 높이 네.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의자 높이 체크하시고 네. 항상 자기 본인 자세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좋고 중간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에 한 번씩 약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번 네네. 해주신다던가 하는 게 좋죠. 하늘 좀 보고 약간 네. 모니터 높이를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가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제 그 맨날 이제 그림 같은 걸 보다 보면 이렇게 된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처럼. 이 자세가 이제 해부학적으로 중립 자세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가장 편한 자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자세를 유지하려면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펴지려면 시선이 이제 모니터도 높이가 이 정도 높이로 갈 수밖에는 없어요. 네, 네. 네. 이 정도 높이로 가려면 결국 모니터 높이가 이제 여기 이렇게 위치를 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이렇게 아래에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모니터 암 맞아요. 같은 거를 설치해서 약간 모니터를 이렇게 높은 데다가 설치를 해주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앉아서 모니터를 보시면 또 허리에도 안 좋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책상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모션 데스크. 모션 데스크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서서 이제 똑바로 선 자세에서 앞에 보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쉽지 같습니다. 않아요. 네. 아, 그렇죠. 스마트폰보다 PC를 쓰는 게 목에 더 낫나요? 뭐 요거는 아까 그림을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요 그림이 있죠. 네. 일단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면 안 되죠, 선생님. 네. 네. 앞으로 구부러져. 아까 말씀드린 30도 기울이면 18. 원래 네네. 이게 5kg면 18kg, 30도 18kg, 60도에 27kg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일단 그러니까 아무래도 컴퓨터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그쵸. 그거는. 근데 PC를 보는 자세도 중요하죠. 아, 그쵸. 이렇게 특히 목도 펴야 되지만 네네. 등 흉추를 펴야 돼서 좀 PC를 구부러진 쓰실 자세가 때는 제일 아무래도 앉아서 많이 하니까 또 네. 그것도 허리에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서서 스마트폰을 네.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둘 다 어쨌거나 동일한 자세, 네. 특히 이제 목에 안 좋은 자세를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스마트폰으로 만약 과도하게 구부리고 쓰신다고 하시면 평소 습관이 이제 PC를 보면서 살짝이라도 더 이렇게 몸을 세우고 쓸 수 있으시다고 하면 평소 사용한 패턴이 그런 PC를 쓰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카톡 같은 거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단 PC에다 띄워놓고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는 있겠네요. 흰둥이와 푸드리님, 목 디스크가 있는데 집에서 혼자 하기 간단한 운동이 있을까요? 목 디스크에. 우선은 아까도 계속 너무 똑같은 운동만 음. 말씀드리면 저는 슈러그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데 이렇게 승모근 올렸다가 쭉 네네. 내리는 이렇게. 네, 흉추를 약간 든다고 생각하시고 네. 이 어깨뼈 그 견갑골이 좀 내리면서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어깨도 펴지거든요. 이렇게 쭉 펴는 그리고 거야, 이렇게 네. 쭉 피고 밴드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밴드 잡고 네네.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는 것들 네네네. 몇 번씩 한 3세트 정도.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아무 의미가 없고요. 내린 그쵸. 상태에서 자세가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운동 약간 뭐 위에다 걸고 풀다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당기는 것도 좋고요. 스트레칭이랑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네.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송이 엄마님, 목 디스크 재활이 꼭 필요할까요? 올여름에 신경성형술 시술 받고 그래도 통증이 많이 좋아하셨대요. 다행이시네요. 네. 치료받은 곳에서는 딱히 재활하는 곳이 없어서요. 목 디스크 재활 딱히 특히 필요할 게 있나요? 집에서 그냥 유튜브를 보고 따라해도 될까요? 좋을 것 같으시네요.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죠. 하실 때 항상 주의하실 거는 뭐든지 1번은 천천히. 네네, 맞아요. 막 빨리빨리 하면 아무 의미가 네. 없거든요. 그리고 2번은 가동 범위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조금씩부터 시작해서 늘려가야지 이게 사람마다 가동 범위가 다르니까 그쵸. 더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한 번도 안 뛴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을 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뭐 1km, 1km씩 늘려가야 되는 것처럼 스트레칭도 이제 의욕이 앞서면
처음에 갑자기 막 확 꺾거나 이제 이럴 수 있는데 그게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나빠지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천천히 시작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서히 시작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한두 번 하셔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딱히 재활하는 곳이 지금 없다고 하시더라도 집에서 뭐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그런 스트레칭 동작 같은 거 열심히 하시고 네, 관리 열심히 하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원을 한 지 네. 3년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에는 어쨌든 뭐 대학병원에도 있고 그럼 종합병원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래를 그래도 네. 좀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네. 한 환자를 길게 본 적이 사실 그렇게 흔치 않았던 거죠. 이게 그쵸. 뭐 대학병원에 있을 때 이전에 그 오래 다닌 사람들의 기록을 볼 수는 있지만 네네네, 제가 맞아요.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운동을 저는 안 하지만 네네. 환자분은 하셔야 돼요. 약간 이러면서 네. 뭔가 부끄럽지만 항상 네.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며칠 전에 한 2번 해봤어요. 정말 이렇게 좀 괜찮아졌는데 요즘 한참 괜찮았다가 네. 되게 오랜만에 6개월에서 1년 이상 네네네. 지나서 오셨는데 네. 그래도 조금 아픈 것 같아서 찍은 거예요. 네. 엑스레이를. 근데 진짜 거북목이 펴진 거예요. 저는 예. 이제 펴질 수 있어요라고 말은 네네네네. 하지만 별로 그거를 본 적은 없었던 거죠. 왜냐면 네네. 되게 맨날 나빠지는 사람들을 주로 예, 보니까 그쵸. 네. 많이 힘들게 일하시고 그걸 하기 힘드신 네. 분들. 근데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러면은 뭐 운동 열심히 너무 하고 좋죠. 네. 그리고 허리 아프신 분들은 정말 운동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 한 20kg 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뺐는지 모르죠. 그러고는 그분한테 되게- 배워야겠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그런 분들이 여러 분 환자 계세요. 의자를 그래도 바꿔서 5분은 계세요. 그분한테 운동법을 배워야 되겠네요. 정말 근데 그러고 저도. 나서 허리 아프신 분들은 네. 또 정말 왜냐면 되게 자주 다른 병원에서 굉장히 주사도 많이 받고 네네네. 막 그러셨던 분들인데 와서 저는 사실 막 주사를 그렇게 많이 맞으셨던 분들한테는 해서 효과가 없는 거를 계속 권하지는 그쵸.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네네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러면 주사 치료를 권하지만 그 전에는 우선은 심하지 않으면 네네. 뭐 이렇게 우선은 해보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운동하고 이제 너무 좋아졌다고 운동이 오늘 진짜 좋죠. 감사하다고 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뭐 허리든 목이든 병이 네. 생길 때 이제 뭐 디스크, 관절, 뭐 근육, 신경 여러 가지 복합제가 다 하나가 돼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잖아요. 이제 저는 환자분들께 조별과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조별과제인데 네. 그 중에 한두 명이 힘들다고 빠져나가면 나머지도 그죠. 다 나빠질 수밖에 네, 힘들 수밖에 네. 없거든요. 결국 디스크, 관절, 근육, 신경 이런 다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근육이니까 네. 근육을 운동시켜서 조별 과제에다가 이제 가장 뛰어난 에이스를 한 명 투입을 하면 나머지 친구들이 쉴 수 있지 않느냐. 네, 예, 그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뭐 선생님 말씀대로 뭐 허리든 목이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인생님, 거북목은 없는데 목 디스크를 조심해야 할까요? 갑자기 생길 수 있나요? 갑자기 생길 수도 그쵸. 있죠. 예, 갑자기 생길 수 있죠. 이거는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제가 허리 디스크가 생길 때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죠. 항상 디스크는 갑자기 생기죠. 이게 무서운 게 자동차랑 똑같아서 10년 동안 환자분들 다 그 말씀하세요. 뭐, 아버님 뭐 허리에 지금 퇴행성이 많이 쌓여 있고 안 좋으세요 하면 나는 70년 동안 한 번도 허리가 아팠던 적이 없는데 퇴행성이라니 무슨 소리냐 다 이러시는데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10년 동안 고장이 한 번도 안 나고 잘 타고 다녔다고 해서 첫 번째 딱 고장이 났을 때 이거를 열어보면 차가 멀쩡할 수도 있지만 이미 뭐가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엔진도 그래서- 고장났고 모두 네. 고장났고. 증상이 전혀 없었다고 해서 안에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네. 볼 수는 없고 계속 뭐가 쌓이고 쌓이는데 차가 고장이 나거나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사고가 일어날 때 보면 꼭 뭔가 큰 게 터져야 이게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멀쩡하게 쭉 있다 어느 순간 와르르거든요. 네. 예, 병도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뭐 예를 들어 목 디스크든 허리 디스크든 그냥 나는 재채기 한 번 했는데 아니면은 물건 주우려고 살짝 맞아요. 했는데 욱 하면서 네. 그냥 그대로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꽤 많은 분들이 갑자기 생긴다고 표현을 하세요. 네,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목 디스크는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거북목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를 잘 하시면 관리는 하셔야죠.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될 수 있는 구조물들은 꼭 저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디스크, 관절, 근육 여러 가지 팩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디스크에 또 이렇게 밝혀진 그런 것들은 흡연과 네 맞아요. 네, 네. 음주 네. 또 있죠. 이게 젊었을 때는 티가 잘 안 납니다. 네. 10대, 20대 때는 아무리 써도 안 아픈데 맞아, 예, 뭘 해도 안 아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아파지면 이제 금방 그때부터는 나요 항상 10대, 네. 20대는. 이게 그리고 자동차랑 진짜 비슷한 게 자동차가 한 10년을 타다가 수리를 하고 나면 아무리 수리를 깔끔하게 해도 승차감이 예전이랑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네. 치료를 하고 나면 이제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면 아주 좋아질 수도 있지만 계속 뭔가 조금 그러니까 불편하고 약간의 불편한 느낌이 계속 좀 남아있는 예. 경우들이 많아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리가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예. 꾸준히 오래 쓸 수 있으려면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소망님이 올바른 자세로 채팅하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네요. 그쵸. 원래 올바른 자세가 되게 힘듭니다. 네. 안 써야 되는 근육을 갑자기 쓴다든지 저희가 디스크가 나빠지는 이유가 그거죠. 처음에 허리를 어렸을 때는 구부정하게 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앞으로 구부정하게 하고 있으면 디스크에 우리 신체의 무게가 원래 앞에 60% 정도 실리고 네. 뒤쪽에 뭐 30-40% 실리면 앞으로 구부리면 그 무게가 다 디스크에 실리거든요. 그럼 이제 어렸을 때는 디스크가 건강하니까 편하죠. 근육을 안 써도 되고 관절도 쉴 수 있으니까. 근데 디스크가 어느 순간 이제 나빠지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늦은 거죠. 네, 그래서 근육을 자꾸 사용하고 이제 하중을 적절히 분산시켜주고 그러려면 이제 힘을 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올바른 자세 계속 하다 보면 또 그 운동 계속 하다 보면 그쵸. 그게 좀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운동을 네. 하는 게 그 근육을 붙이기 위한 네. 거니까. 네. 보면 되게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을 때도 보면 자세가 자세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네, 어깨도 이렇게 쫙 펴져 있으시고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희도 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네. 열심히 하고 왜 이렇게 이제 운동이 시작했어요. 어려울까요? 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일단은 스마트폰 적절히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네, 저도 좀 줄여봐야겠어요. 새해에는. 네, 스마트폰 적절히 사용하고, 비욘디 시청자분들도. 네. 그러나 비욘디는 시청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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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